단순히 운동으로 칼로리를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고지곳대로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내가 뭐 케이크를 200칼로리를 먹는 것과 그냥 뭐 야채와 과일을 200칼로리 먹는 것과 어차피 200칼로리인 것에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책 기분이 식욕이 되지 않게 저자이자 비만과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 이유주입니다. 하루 정도 음식을 적게 먹으면 다음날 몸무게가 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3일, 4일, 5일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지속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하는 쪽으로 대사의 메커니즘을 점점점 바꿔가거든요.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을 먹을 때는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질의 음식을 먹을지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을 무조건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들은 칼로리에 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내가 뭐 케이크를 뭐 200칼로리를 먹는 것과 그냥 뭐 야채와 과일을 200칼로리 먹는 것과 되게 똑같다. 어차피 200칼로리인 것에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서 음식을 받아들일 때는 이 음식이 몇 칼로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이루는 구성 성분들, 영양소에서 보면은 뭐 탄수화물도 있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또 식이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무기질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어떤 효소가 나오는지가 달라지는데 그것에 따라서 뇌로 신호를 전달해 주면서 어떤 영양소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대사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뇌에서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같은 칼로리이더라도 이제 가공식품이나 설탕이나 밀가루가 많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질이 좋지 않은 기름이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먹는 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기초대사량은 성별과 뭐 나이와 몸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계산되는 공식은 평균 기초대사량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초대사량을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초대사량이 개인에 따라서 크게는 700kcal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양의 칼로리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 기초대사량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몸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에너지를 자꾸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서는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체온을 낮춘다든지 심장 박동수를 조금 느리게 한다든지 기운을 그냥 뭐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점점 더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어서 덜 섭취한 칼로리보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서 덜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지면 오히려 살이 안 빠질 수 있는 거겠죠. 너무 의식적으로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무조건 적게 먹으려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체질을 점점 더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고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하는 쪽으로 바꿔갈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고 써야겠다라는 대략적인 예산을 짜거든요. 우리가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고지곳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조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체온이나 뭐 우리 몸의 수분량이나 아니면 뭐 우리 몸의 체온도 36.5도로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추운 곳에 그냥 간다고 해서 체온이 뚝 떨어지고 내가 더운 곳에 간다고 해서 체온이 확 올라가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막 체지방이 확 올라가고 적게 먹는다고 확 떨어지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걸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레벨에서 뇌에서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으로 칼로리를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고지곳대로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기만 하는 걸로는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살을 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조절하고 싶어 하는 이제 체지방의 양이나 몸무게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억지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이렇게 억지로 벗어나게 되면 용수철을 억지로 당겼다가 놓으면 확 돌아가듯이 다시 원래 몸무게로 너무나 쉽게 돌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이제 체지방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우리 몸의 구성 요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수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막 나게 만들고 좀 막 소변도 좀 적게 보고 땀도 안 흘리고,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면 소변도 많이 보고 또 땀도 좀 묽게 많이 흘리고 이러면서 적절한 양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체지방이 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싶다라고 우리 뇌에서 특히나 설정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체중 설정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체중 설정값이 이제 설정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체중이라는 거는, 체지방의 양, 체중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고 어떨 때는 좀 적게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을 생각해보면 겨울에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체지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생존에 유리할 것이고, 여름에는 이제 먹을 게 풍족하니까 내 몸을 좀 더 가볍게 하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에서 작용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이 최적의 체지방 양, 최적의 체중 설정 값이라고 이렇게 뇌에서 계산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많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설정 값을 낮추는 방식을 택해야지, 막 이렇게 용수철을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되돌아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이 용수철이 위치한 지점 자체를 바꾸는 거죠. 이게 딱 용수철이 놓아진 지점 자체를 바꾸면, 옛날에는 이제 딱 70kg를 기준으로 용수철이 있는 거였다면 체중 설정 값을 바꾸는 건 용수철이 꽂혀 있는 지점을 50kg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살이 찌려고 해도 자꾸 50kg로 돌아가고, 살이 좀 빠지려고 해도 다시 50kg로 돌아가고, 이렇게 몸에서 알아서 조절해주는 메커니즘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야생동물을 생각해보면요, 겨울이 될 때 동물들이 체중 설정 값을 좀 높이고 에너지를 점점 더 저장하고 이런 체질로 바꾸는 게 생존에 유리해서, 그런 체질로 가게 만드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을이 되었을 때 굉장히 달고 잘 익은 과일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과일에 있는 과당 성분을 가을에 아주 많이 섭취를 하는데, 이게 체중 설정 값을 좀 높이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겨울이 된다고 해도 체중 설정 값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겨울에도 먹을 게 많으니까. 근데 동물들이 체중 설정 값을 높이고 살찌는 체질로 가기 위한 스위치를 켜기 위해 먹는 과당 성분을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과당이라고 하면 단순히 과일에만 들어있는 과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액상과당이라고 해서 포도당과 과당이 액상 형태로 녹아있는 건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너무 많은 설탕과 액상과당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설탕과 액상과당을 많이 먹는 건 체중 설정 값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설탕과 액상과당을 끊는 것, 이거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잘게 다 쪼개져서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너무 많은 포도당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확 오르게 되겠죠. 너무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렇게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된 상태에서 또 체중 설정 값이 높아지게 돼요. 여기에서는 또 렙틴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렙틴은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렙틴이 많이 분비되고, 지방이 적으면 렙틴이 적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이 많은 상태에서 렙틴이 많이 분비되면, 아, 내 몸에 체지방이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조금 에너지를 그냥 흥청망청 쓰고 음식은 좀 덜 먹어도 되겠구나, 연료가 충분히 차 있는 상태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요. 렙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운전하다가 자동차에 기름 떨어지면 빨리 기름 주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몸에서도 연료가 부족하고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음식을 좀 더 먹어야겠다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렙틴에 따라서 체중 설정값이 있으면, 이 체중 설정값 근처로 우리 몸이 이제 유지될 수 있게끔 멀리 갔다가도 돌아오고 떨어졌다가도 돌아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이 이 렙틴의 기능을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체중을 적당한 체중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사라져버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지방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렙틴이 아주 많이 분비가 되는데도 우리 뇌에서는 지방이 지금 없는 상태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가 있으면 기름이 꽉 차 있는데도 자동차 계기판에 기름이 없는 상태예요. 주유를 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계기판이 떠버리면 주유를 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체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렙틴의 신호를 차단하는 인슐린을 막아야지만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고 체중 설정값을 낮출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운동은 제가 이제 칼로리를 막 무작정 태우는 방식의 운동은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운동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체중 설정값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막 억지로 막 너무 세게 운동하고 막 진짜 죽을 것처럼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적절하게 내 몸을 움직여주는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고, 그렇게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는 근육이나 관절이나 뼈에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고유 수용 감각이 뇌로 전달됐을 때 뇌에 새로운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신호로 인해서 체중 설정값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운동은 칼로리를 태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좋은 호르몬을 착즙한다, 이런 접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당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게, 그거를 매일매일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약간 대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은 사실 그냥 본능적으로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단 음료라든지 이런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일단 포도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과당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포도당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모든 탄수화물 이제 음식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당류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은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포도당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음식이 있으면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소화가 되면서 가장 작은 단위인 포도당까지 쪼개지고, 그러면 이제 소장에서 포도당이 혈류로 흡수가 되면 그게 혈당인 거거든요. 포도당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세포 안에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게 돼요.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 이동할 때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세포 입장에서는 저기 혈액에 포도당이 있네? 이걸 내가 가지고 와서 쓰려고 하면 인슐린이 꼭 있어야 돼, 이런 입장이고요. 또 혈액 입장에서 보기에는 포도당이 혈액에 많이 녹아 있는데, 이 혈당을 세포로 주고 나면은 혈당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혈액 안에 포도당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도 인슐린의 기능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포도당이 혈액에 있거나 세포에 있거나 둘 중에 한 군데는 있어야 되는데, 인슐린은 혈액에서 세포로 포도당을 이동시킴으로써 세포로는 에너지를 들어가게 하고 혈당은 낮추게 하고, 인슐린을 흔히들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인슐린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작용이고,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세포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혈액에 많아도 자기한테로는 에너지를 끌어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근데 왜 인슐린이 비만 호르몬이냐 하면, 너무 많은 양의 포도당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이제 혈당이 아주 심하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아주 심하게 혈당이 높아지는 건 또 굉장히 위험해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포 기관, 정제당이라든지 설탕이나 밀가루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혈당이 치솟게 되는데, 이러면 인슐린 입장에서는 빨리 일을 해서 혈당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확 분비가 되고, 여기서 세포도 일정 이상의 포도당을 다 받아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럴 때 지방세포로 포도당을 다 밀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세포에선 포도당이 들어온 거를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단시간 내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빠른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이 특히나 더 다이어트에 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당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게, 그거를 매일매일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약간 대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으면 인슐린이 급격하게 많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낮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슐린이 급하게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과도하게 또 떨어져요. 이게 완전히 정확하고 엄밀하게 조절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는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정도가 적당한 혈당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너무 치솟게 되면 인슐린도 당황해서 갑자기 너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혈당도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일정 수준보다 혈당이 확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당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라서, 당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대부분 그 이전에 당이 확 높아지게 할 만한 음식을 많이 먹은 경우가 많아요. 좀 혈당을 일정하고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식이섬유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시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의 양, 우리 머리를 쓰는데도 포도당이 필요하고 근육을 쓰는데도 포도당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거는 한 번에 그렇게 확 많은 양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과 이제 좀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음식들을 먹어주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진 일 없이 혈당은 적절하게 유지되면서도 포만감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음식의 질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은 사실 그냥 본능적으로 초콜릿이라든지 아니면 단 음료라든지 이런 음식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런 음식을 먹으면 또다시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슐린이 분비된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 세포에서는 에너지를 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느끼시는 건데, 이거를 반드시 포도당이나 과당으로만 충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이거를 한번 참고 지나가 보면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체지방에 저장된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에너지를 태우면서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배고픈 게 아니라 약간 깨끗하고 정화된 느낌이 들면서 에너지가 오히려 생기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뭔가가 너무 허기져서 뭔가가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슐린을 너무 많이 분비시키는 달달한 음식이 아니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먹는 게 견과류나 코코넛칩인데 설탕이 안 들어간 무설탕 코코넛칩이나 아니면 초콜릿 중에서도 당 함유가 거의 없는 85% 이상의 다크 초콜릿, 이런 거 정도를 먹어보는 거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방분해 주사만으로 살을 빼는 거는 일단은 저는 생각해요. 딱 하나 그거 먹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지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이어트를 과제처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 기간 동안만 빡세게 하려고 하는데, 먹방을 보시는 것도 이런 측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비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잖아요. 저는 지방분해 주사를 정말 많은 분들께 정말 많이 놔드려 봤거든요. 근데 지방분해 주사의 효과를 정말 잘 보시는 분도 있고 정말 못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의 차이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지방분해 주사만으로 살을 빼는 거는 일단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 살을 빼는 거는 억지로 이제 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중 설정값을 낮춰서 저절로 살이 빠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지방 분해 주사나 지방 흡입 수술은 살을 억지로 몸에서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는 체중 설정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체중 설정값이 여기에 있는데 지방 분해 주사나 지방 흡입 수술로 체지방을 갑자기 확 낮춰버리면 몸에서는 뭔가 내가 설정한 값이 있는데 갑자기 줄어들어 버린 거니까 어떻게든 다시 그 체지방을 메꾸려고 하는 메커니즘을 일으키거든요. 지방 흡입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에 식욕이 너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렇다 보니 예를 들면 허벅지에 지방 흡입 수술을 하신 분들은 허벅지는 지방 흡입을 해서 지방 세포 수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살이 덜 찌는데 배에 살이 쪄버린다든지, 배에 살이 찌니까 배에도 지방 흡입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배까지 수술을 하면은 팔뚝에 살이 찌고, 살이 찔 데가 없어서 손목 같은 데까지도 살이 찌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다고 해도 체중 설정 값을 딱 낮추는 기전으로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 흡입 수술이든지 지방 분해 주사든지 체중 설정 값을 낮출 수 있는 시술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의 메커니즘상 다시 살이 찌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의지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만 추가를 하는 거면은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 마음이 칼로리 커팅제를 먹으면요, 칼로리 커팅 해주니까 이 정도는 더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약간 저는 그래서 칼로리 커팅제에 의지를 해서 내가 식단을 좀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칼로리 커팅제를 차라리 먹지 않고 식단을 좀 더 정갈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만에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냥 음식의 양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3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뭐 개인적인 요소, 뭐 사회적인 요소, 국가적인 요소도 막 관련이 되어 있고, 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내 체질이 어떤지, 유전자가 어떤지 이런 거를 다 총체적으로 합하면 300가지가 넘는 요소가 관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살이 찌고 빠진 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다이어트 영양제 딱 하나 그거 먹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지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다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특별히 나한테 그 요소가 좀 부족했다면 그것이 추가되었을 때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300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만 바뀌었는데 살이 확 빠진다? 이런 일은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다이어트를 과제처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 기간 동안만 빡세게 하려고 하는데, 먹방을 보시는 것도 이런 측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오늘은 치킨이랑 피자랑 떡볶이 마음대로 먹어. 그리고 내일부터는 안 먹어.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은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 먹을 거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안 먹어. 대신에 먹방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기간 동안만 그 음식을 먹고 싶은데 꾹꾹 참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그 음식을 먹을 거기 때문에 저는 먹방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내가 그 음식을 그렇게까지 즐기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자극적인 먹방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계속 보는 게 좋지, 나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건데 그거를 본다? 라는 건 저는 좀 어색한 것 같아서요. 먹방을 봐서 대리만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의 내면을 살펴보면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날 대신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좀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음식을 그렇게나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는 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진짜 자극적인 음식이나 뭐 많이 먹는 뭐 과식이나 폭식이나 이런 거를 정말 너무 했을 때는 저도 먹방을 봤어요. 그리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먹어도 괜찮구나, 이런 게 너무 부럽고 나는 저렇게 못 먹는 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저한테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일이 아니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별로 굳이 안 먹고 싶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해 갈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 후에도 요요가 오지 않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자극적인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강한 쾌락을 느꼈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만큼의 쾌락이 안 오니까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다 보면 점점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데, 중독이라고 할 때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탄수화물에도 이렇게 중독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나 뇌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반드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보상작용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귀찮다고 음식을 안 먹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또다시 음식을 먹고 싶게끔 만드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보상작용을 내면서 다음번에도 또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아주 과도한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면 아주 과도한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과도한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이 정도의 과도한 양의 도파민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의 음식들이 현대사회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뇌에서 이 정도의 도파민은 너무 과도한 양이야 라고 여기면 이걸 도파민을 분비를 좀 더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만큼의 도파민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극적인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강한 쾌락을 느꼈는데 그 다음번에는 그만큼의 쾌락이 안 오니까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어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다 보면 점점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중독이라고 할 때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탄수화물에도 이렇게 중독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뇌에서 자꾸만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상태가 되면 내가 진짜 이 음식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몸에서, 내 뇌에서 이 음식을 먹을 수밖에끔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의지와 정말 상관없이 자꾸만 이 음식을 먹고 싶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아무래도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위험들이 높아지고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뇌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센 자극이 와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될 때 도파민의 분비 자체를 줄이는 작용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게끔 하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 보면 자극의 강도를 계속 높여야 되는데 적절한 정도의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이거는 지속 가능한 정도이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도파민이 분비되는 음식을 먹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양을 좀 제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배고프게 먹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지방이나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는 도파민을 막 과도하게 분비시키는 종류의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아주 달고 짜고 맵고 이런 음식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설탕이나 밀가루가 너무 많은 음식들은 단순당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설탕, 밀가루를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불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양념을 엄청 자극적이게 하면 거기에는 설탕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양념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의 양을 좀 줄이고 너무 자극적인 단맛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식이섬유와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식단을 계속 하다 보면 중독으로 가지 않을 정도의 도파민 양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식단을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탄수화물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적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못 먹고 그러니까 또 좀 아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러면 좀 더 많이 먹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탄수화물을 조금 더 양을 늘리되 좀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먹는 식단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아침에는 좀 제한 없이 과일을 배부를 정도로 먹는 편이고요. 점심에는 한식을 먹는데 밥을 100g 정도 먹고 반찬을 많이 먹는 한식을 먹어요. 밥을 100g만 먹으면서도 배가 부르려면 반찬을 되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반찬은 뭐 나물 반찬이든 뭐 고기 반찬이든 뭐 국이든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양껏 먹는 편이고요. 이렇게 먹으면 오후 시간에 별로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나른해지는 증상 없이 저녁쯤까지 배고프지 않게 좀 에너지를 잘 쓰면서 오후 시간대를 보낼 수 있어서 이렇게 식단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샐러드를 베이스로 먹는데 샐러드는 그냥 풀만 먹는 게 아니라 샐러드에 이제 견과류도 많이 넣어 먹고 뭐 연어나 새우나 닭고기나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를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사실 탄수화물 섭취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보다.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운동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근육으로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제 근육에서 포도당을 많이 소비를 해주니까 탄수화물을 좀 더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근육도 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 더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추가를 해주시면 탄수화물을 좀 더 먹어도 되는데
내가 과식을 했다 싶을 때에는 운동으로 막 엄청 먹은 걸 다 태워야 돼 이런 접근은 아니더라도 일단 먹자마자 바로 몸을 움직여주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방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서 저장되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먹었다 싶을 때는 15분 정도 먹은 직후에 즉시 운동을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운동으로 근육을 많이 만들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운동을 좀 고강도의 운동을 한 후에 탄수화물을 좀 넉넉하게 드셔주셔도 근육으로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면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육을 좀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한 운동을 한 후에 탄수화물을 드셔주시고요. 내가 좀 탄수화물을 먹고 싶기는 한데 살은 안 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 곧바로 산책을 해주시고 이런 방법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제로 칼로리 간식을 먹고 있다가 식욕이 높아져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포도당 과당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침에 뭘 드시는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리얼보다는 과일이 훨씬 낫거든요. 일단 다크 초콜릿이랑 제로 칼로리 간식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일단 다크 초콜릿은 초콜릿에 되게 좋은 성분들을 많이 섭취를 하는 거고 설탕은 거의 섭취하지 않는 거라서 일단 맛 자체가 많이 달지 않아요. 근데 제로 칼로리 음식들은 대부분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굉장히 달지 않은 제로 칼로리 음식들은 좀 맛이 없어요, 그냥. 뭔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크 초콜릿을 먹는 건 뭐 초콜릿에 뭐 폴리페놀 이런 성분들이 좋다고도 하고 그리고 초콜릿을 진짜 실제로 좀 대체해 갈 수도 있고 단맛이 아니라 달지 않은 맛을 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보고요. 제로 칼로리 간식들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단맛은 곧 포도당이나 과당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단맛이 들어오면 뭔가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몸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왔으니까 이 에너지를 어딘가에 분배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 몸에서 이제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되는데 제로 칼로리 음식들은 사실상은 단맛은 나지만 칼로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는 에너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너지를 분배해서 썼는데 알고 보니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 식욕을 다시 높여서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에너지를 들어오게끔 식욕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발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습관적으로 제로 칼로리 간식들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은 이걸 먹었으니까 식욕이 충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몇 시간 뒤를 생각해보면 뭔가 되게 또 뭔가 엄청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막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에서 실제로 식욕을 굉장히 높이는 메커니즘이 생기기 때문에 더 먹고 싶어지는 거라서 그냥 오히려 제로 칼로리 간식들을 끊어보면 식욕이 훨씬 더 잠잠하고 좀 평안하고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제로 칼로리 간식을 먹고 있다가 식욕이 높아져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거는 마치 잠을 푹 자면 안 졸린데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도 안 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서 너무 내 몸을 더 고되게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안 먹고 식욕을 안 땡기게 하는 게 다이어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로 칼로리 간식에도 좀 다양한 종류의 단맛을 내는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인공 감미료 계열, 뭐 특히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이런 거는 너무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먹는 거는 이제 건강한 입맛으로 가는 것을 역행하는 거라서 전 좀 반대한 입장이고 또 말티톨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병 이런 데 당류에는 실제로 0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말티톨이 당류로 잡히진 않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걔네는 칼로리를 내긴 내거든요. 그래서 말만 제로 칼로리지 실제로는 칼로리가 있어요. 이거는 몸에서는 에너지로 또 좀 쓰기도 해요. 그리고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약간 뭐 복통을 유발하거나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건 정말 단맛인데 이걸 어떻게든 살 안 찌게 단맛을 섭취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단맛 자체를 너무 세게 즐기려고 하는 요거를 차라리 좀 덜 단맛을 즐기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이어트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달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저도 뭔가 설탕이 있으면 설탕을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천연이고 그러니까 성분상도 좀 문제가 덜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떤 음식은 이거는 마음 놓고 먹어도 돼, 이런 음식이 있기를 되게 바라잖아요. 그냥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그런 것보다 이것만큼은 건강에 괜찮다고 하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원 없이 좀 마음 놓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음식이든지 100% 안전한 음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음식이든지 뭔가 조금의 논란은 다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양질의 좋은 한우, 뭐 소고기 이런 거라고 해도 성분상으로는 뭐 단백질이 좋고 뭐 지방이 좋고 이렇게 해도 이제 걔네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뭐 항생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생선 같은 경우에도 뭐 중금속 오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채소나 야채 중에서도 보관상에서 무슨 뭐 항독소, 뭐 곰팡이 독소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다 보면 그 단점이 나한테 작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음식에 좀 천연에 가까운, 많이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양을 섭취를 할 거라면 설탕보다는 알룰로스가 좀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알룰로스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룰로스를 많이 먹다 보면 우리가 또 바깥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것에 준하는 단맛을 찾게 되다 보니까 설탕이 또 많이 들어가는 음식에 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맛 자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일단 공복에 과일을 먹어라 먹지 말아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먹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진짜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과일을 먹거든요. 과일에는 포도당, 과당뿐만 아니라 되게 수많은 다른 영양소가 같이 있어요. 특히 과일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그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다른 형태로 섭취하는 과당보다는 섭취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섭취 속도가 빠를 때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섭취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훨씬 덜 생기고, 식이섬유와 미네랄이나 뭐 비타민 이런 필요한 성분들이 많아서 저는 득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좀 걱정이 된다면 포도당이나 과당 함유가 낮은 과일을 찾아 먹는 건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침에 과일 먹는 것에 대해서 포도당, 과당이 많아서 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침에 뭘 드시는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리얼보다는 과일이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빵보다도 과일이 훨씬 낫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제 입맛 자체가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과일을 먹고 나서는 내가 먹고 싶은 단맛의 일정 정도가 충족이 되니까 아이스크림이 더 좀 땡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먹었을 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저는 득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도 과일을 먹을 때에 혈당이 높아진다든지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든지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과일의 종류를 과당이 낮고 포도당이 낮은 걸 찾아 드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과 어떤 효소가 좀 더 잘 분비되는지, 이게 유전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내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혈당이 오르고 내리고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내 혈당을 연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리브레라는 기계인데 그거를 장착해서 과일을 먹고 내 혈당이 실제로 과일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오른다 라고 하면은 그 과일은 좀 피하시고, 요 과일을 먹었더니 혈당이 좀 덜 오른다 하는 과일을 좀 찾아보는 것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당 함유가 적은 과일은 대표적으로 베리류, 과당이나 포도당 함유가 적은 과일이라서요. 딸기? 요즘 겨울이니까 딸기 많이 드시는 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